자, 이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책 읽을 필요 없다는 거죠. 책을 읽는 게 좋죠. 자, 이 챕터 초반부에서 가장 재밌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 제가 빠져가지고 결국 포기하게 됐는데 우주 생명의 푸가라는 그런 책인데 자, 푸가는 바하의 푸가인데 각자가 다른 음악을 했는데 그게 하나로 그러니까 대위법으로 완성이 되는 그게 푸가. 네. 이게 바하의 푸가 형식.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화음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각자 한 4명이면 4명이 다른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맞추어져 가지고 하나의 그 대위법으로 완성되는 거. 자, 제사 시작할게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중간쯤에 가면은 이 그랜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장엄함, 이 바로 진화론이죠. 어떻게 지구는 그냥 태양의 주위를 거듭 돌았을 뿐인데 원시 생명이 이렇게 수많은 종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정말 숭고하다. 숭고함이 서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진화를 믿는다는 거네. 당연하죠. 근데 이 진화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라는 환경이 얼마나 완벽한 조건인지 이게 원인이 되어서 참 지구인들은 참 운이 좋아, 행운이야 이렇게 감탄하는 소리를 종종 듣는데 원인과 결과를 혼동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구라는 환경은 굉장히 척박해요. 거기에 살아남지 못한 종은 다 죽은 겁니다. 지금 있는 종은 거기서 그 지구라는 환경을 적응을 한 종이 살아남았다. 생명이 거기에 적응한 게 원인입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인류의 그 적응 능력으로 맞습니다.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싸워 나간 결과물이 이거지 운 좋게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서 지금 있는 지적 생명체들도 아마 자기네 환경을 극찬할 것이다. 그쪽에 있는 환경은 인간이 가면 완전히 그냥 재앙이죠. 탄소가 없잖아. 탄소. 그래서 또 외계 생물에 대한 탄소 원자가 합니다. 결정적인 우리의 지구는 합니다. 지난번에 공유결합 할 때 탄소는 팔이 4개다라고 했죠. 굉장히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성부, 하나의 성부입니다. 이 사람은 한 10억 개 정도의 그런 베이스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10억 개 정도의 탄소가 하나의 음이 되어서 10억 개가 합쳐진 푸가야? 그러니까 지구는 탄소라는 하나의 탄소가 쏠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뭐 저쪽에는 별은 탄소가 아니라 질소. 우리는 질소 베이스야. 우리는 다 탄소가 아니고 어떤 애는 질소, 어떤 애는 우리는 아르곤 베이스야. 아르곤, 어떤 애는 우라늄, 이런 우리는 헬륨 등등등. 베이스야. 이게 다 하나가 화음이 아니고 하나가 대위법으로 이렇게 해서 난 질소. 하지만 이게 나중엔 조화를 이룬다 이거잖아. 뭐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자, 그럼 다른 별들도 이렇게 탄소 베이스일까? 아니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페이지 보시면은 자, 풀피리 하나로 연주되는 지구 생명의 이 외로운 음악. 풀피리가 뭐냐면은 풀 같은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람 불면은 삑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 핫한 하나의 소리. 그거를 이제 유일한 소리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소리가 쭉 네. 지구에서 나간다는 거잖아. 외로운 풀피리 소리가 아니라 나 푸가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다른 행성들이 전부 다 뿔피리 소리를 하나씩 쫙 내면은 쫙 이게 대위법으로 해가지고 10만 개? 그러니까 10억 개? 성부가 한 10억 개 성부 정도 이렇게 와. 생각하는 우리 겁니다. 사성부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네. 이게 10억 개 성부가 쫙 그치는 그걸 든다는 거잖아. 나중에 우리도 들을 수 있죠. 시간이 더 지나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그래서 그래도 지구가 내는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거 하나는 들을 수 있죠. 백색 소음이 그래서 만약에 백색 소음이 그럼 탄소라는 거. 소음. 하거든. 지금 외계 생명체,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우리를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 지구에서 나오는 소리는 탄소라는 그 소리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듣지 못하죠. 자, 이 푸가 교향곡이 아니라 푸가일 것이다. 화성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주인공인 그러한 사성부 음악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평등한 대위법의 푸가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다음에 나온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대학교 때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읽고 나가지고 며칠 동안 이 얘기에 빠져가지고 저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무서운데. 너무 신비해가지고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인인 선택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게 소름 글로써 이렇게 소름 끼칠 수 있나 과학책으로? 이건 뭐 스릴러 소설 같은 거는 뭐 소름 끼칠 수 있겠지만 이 과학책이 소름 끼친다. 한번 읽어 들어보고 싶어. 1185년에 일본 천황이 7살짜리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안토쿠. 1185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예요? 예, 맞습니다. 뭐 안토쿠 덴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안토쿠 덴노를 지지하는 파가 헤이케 사무라이파인데 숙적 겐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조상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천황의 자리를 내놔라. 둘이 자웅을 겨루는 운명의 해전이 1185년 4월 24일 일본의 단노라라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시모노세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시모노세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입니다. 우리나라 그 대한해협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붙었어? 한판 붙었습니다. 배로?
예, 맞습니다. 해전. 근데 이때 안토크 천왕이 전함에 타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7살짜리. 자, 근데 헤이케파가 7살짜리가 다 있었다고? 예, 헤이케파는 수적 열세고 전략 면에서도 처지죠.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하고 살아남은 병사들도 다 그냥 바다에 몸을 던져서 그냥 죽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때 천황의 할머니 리이라는 할머니가 천황과 이제 포로로 잡힐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해서 먼저 이제 동쪽에 있는 신궁의 작별을 구하고 서쪽에 인도가 있으니까 인도 쪽으로 돌아서 나미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팔로 어린 천황을 꼭 껴안은 채 출렁이는 바닷속으로 깔아앉았다고 하네요. 자, 3페이지 그게 왜? 보시면은 헤이케 함대는 전멸당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여자 42명. 그런데 이들이 뭐 궁중의 시녀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당장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전쟁터 근처의 어부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헤이케파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시녀와 어촌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있겠죠. 자신들이 헤이케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단노우라 해전을 기념하는 축제를 오늘날에도 매년 4월 24일에 거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라이들 뭐 대마로 만든 옷을 입고 검은 머리 덮개를 쓰고 물에 빠져 죽은 천황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신궁으로 행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부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설이 그때 죽은 그 헤이케 사무라이들이 개가 되어서 그러니까 멍멍개 말고 크랩 개가 되어서 지금 또 그 단노우라 해전 바닥을 헤매고 있다. 한이 맺혀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네, 맞습니다. 우화일 뿐인데.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곳에서 발견되는 개의 등딱지에 기이한 무늬가 이 섬뜩하리 많지 이 사무라이의 얼굴을 빼어 닮은 개들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뭐? 개 같은 등에 등껍질에 있는 무늬가 예. 사무라이의 얼굴. 얼굴 무늬라고? 네네네 맞습니다. 다른 데서 발견 안 되는데 여기서만? 다른 데 가서는 뭐 잡지를 않았겠죠. 음. 자기들 그 근처에 있는 그 단노라 바닷가에서 잡는데 그럼 그건 하나의 그 어떤 빵에서 예수님을 그 뭐라 하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아톨로 페니안가?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의 뭐 일종의 그러니까 관련 없는 문인데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칼륨의 패턴 동시성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그래서 이런 개가 잡히면은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노라 해전의 비극을 기리는 뜻에서 그냥 바다로 놓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칼스에가 있는데 자, 어떻게 개의 등딱지에 무사히 얼굴이 새겨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칼스에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개의 등딱지 형태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유전 계통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개의 등딱지 무늬의 유전 계통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이 개의 먼 조상 중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그 사무라이의 얼굴과 유사한 형태의 등딱지를 가진 개가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1185년 이후에 언제? 1185년 이후에 어부들은 그 개를 다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화의 수술바퀴를 특정 방향으로 돌려버렸어요. 하지만은 평범한 등딱지의 개는 속속 잡아먹혀서 후손을 남기기가 어려웠죠. 여기서 더 운명이 갈린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점점 더 사무라이 얼굴을 가진 등딱지의 생존 확률이 높아진 거죠. 이거는 개의 의도와도 무관하고 이거를 바로 인위 선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이게 참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사무라이 모양의 등딱지가 있는 것들도 결국은 인간이 한 거라는 거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 선택에 간섭을 해버렸는데 근데 그게 미신이 때문에 일이잖아. 지금 인간은 의도적으로 어떤 종은 죽이고 어떤 종은 살리는 인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품종 개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모르는 언컨셔스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컨셔스하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도 이토록 다양한 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연이라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자연 선택이죠. 그래서 그게 왜냐면은 찰스 다윈이 처음부터 자연 선택을 말한 게 아니었고 그 자연 선택은 38억년이라고 칠게 일단은 네. 38억년 동안에 점진적 진화로 자연 선택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 못 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38억년의 긴 진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이 아닌 찰스 다윈이 인위 선택을 끄집어 와가지고 인위 선택 과정을 쭉 느린 거야. 늑대가 개가 되는 그 과정이 한 200년 정도를 얘가 38년으로 쭉 늘렸더니 인위 선택에서 인간이 한 걸 빼고 이걸 쭉 늘려서 자연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자연 선택을 말했거든. 결국에는 그거네. 그렇게 떠올렸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칼세건이 지적 설계론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우아함, 이런 생물의 다양성, 여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굉장히 감탄을 해서 자, The Great Designer, 위대한 설계자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시계가 있으면은 그 시계를 만든 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시계공. A watch implies a watchmaker라고. 결국은 디지털 세계로는 시계도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자연은 더 정교한데 그럼 자연도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창조론이 지적 설계론으로 이제 거의 모양을 바꾼 상태에서 과학으로 이제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어떤 완벽한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연히 어떤 원자와 분자가 들러붙어서 다른 생물로 변신하는 그런 진화론, 그거 너무 터무니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하나의 종은 다른 종으로 결코 변할 수 없다. 라는 이 창조론이 바로 우리가 제한된 역사 기록만 접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 제한된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수천 년의 기록인데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서양이고 동양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수천 년인데 그 책에 어디에 진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냐라는 겁니다. 책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역사 기록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현상과 우리의 직감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을 어디를 보더라도 진화란 얘기는 없고 맞습니다. 역사책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뭐 알에서 깨어났든 뭐 어디서 깨어났든 결국은 그 시작에 마치 신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설화들, 그다음에 모든 이제 그 우화들, 또 민속 설화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한 6천 년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신이 만들었다, 신이 있다는 것이지. 근데 그게 38억 년으로 쭉 이어진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거는 우리가 볼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과는 너무 직관과 너무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주변에 결국 인간이라는 거는 삶의 의미를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근데 삶의 의미가 뭘까 하면은 어떤 위대한 설계자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어떤 목적론적인 이런 관점에서 그런 바라보려는 그런 생물 세계에 대한 전적으로 인간적인 해석, human explanation이다. 지적 설계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무신론자네 그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화에 실패한 종들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역사에 현존하는 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들이 이미 과거에 멸종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라는 실험에 실패한 결과물이 화석인데, 하지만 서구의 그 전통 종교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시자가 1777년에 야, 이 사람이 존 웨슬리를까? 죽음에 의해서 가장 하찮은 종들조차 결코 파괴될 수 없다. Death never permitted to destroy even the most inconsiderable species. 너 In the most inconsiderable. 발음이 그 사람 같아. 반기문.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종조차도 죽음이 결코 그 하찮은 종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찮은 종을 죽음이 어떻게 멸종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좀 깐다고 해야 되나? 근데 죽음에 의해서는 가장 하찮은 존재조차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말이 누구의 말이야? 칼세건의 말이 아니면 존 웨슬리 말이야? 존 웨슬리가. 그러니까 파괴될 수 없다는 건 멸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이 화석이라는 걸 보면은 이게 다 멸종됐다는 멸종된 거잖아. 거라는 건데, 존 웨슬리를 깠다는 거잖아. 예, 존 웨슬리는 왜 그것도 안 보고 화석 좀 보라는 거죠. 와, 존 웨슬리가 여기서 나오냐? 자,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은 자, 진화의 비밀이라는 건 바로 이 억겁의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억겁의 시간. 억겁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말 긴 시간이죠. 그래서 진화의 비밀은 바로 죽음과 시간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게 적응한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 시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적응한 그런 조그만 돌연변이가 유지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인데, 그런 우연한 돌연변이가 유리한 돌연변이 서서히 축적되기 위한 긴 시간. 바로 이 죽음과 이 시간이 진화의 비밀인데, 다윈과 월리스에게 퍼부어졌던 그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 억겁의 영원은 고사하고 수천 년조차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아주 편협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다윈과 월리스를 비판을 했다는 거죠. 억겁의 영원까지는 아니라도 수천 년은 상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간, 요 시간만큼은 결국 우연일 뿐이지만 그 우연이 수없이 많이 거듭되면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단지 그 몇 년간을 보면서 그게 그리고 또 역사책, 역사책을 그런 것들. 보면서 그 편협한 요 시각으로 우리가 다윈을 그렇게 까는데, 네, 맞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우리가 억겁의 시간으로 맞습니다. 길게 한다면 우리가 말했듯이 토마스 헉슬리가 말했었던 그 원숭이 타이핑, 그게 수십억 또는 수백억 시간이만 지워진다면 무조건 언젠가는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걸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로또로 말하죠. 누군가는 세계 로또는
누군가는 된다. 자기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누군가는 된다는 건 필연이 아니겠는가? 우연과 필연. 예. 단지 70년밖에 못 사는 이 생물이 인간을 말하는 거죠. 7천만 년이 도대체 그 인간에게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라는 거죠. 7천만 년이라는 시간이면 진화에 충분한 시간인데 우리는 거기에 100만 분의 1이라는 그 찰나만을 살다가 갔는데 이게 마치 우리는 이걸 하루살이 비유하는데 서양은 이걸 나비에 비유하는가 봐요. 하루 종일 날개짓을 하다가 나비 효과도 그런 것처럼. 나비가 하루를 영원으로 자기는 아는 거죠. 자기가 사는 그런 시간이 마치 우주의 전체 시간이 맞습니다. 그냥 하지만 바로 억겁의 시간만 있다면은 지구가 계속 태양 주위를 도는 동안 원시 생명체가 인간 같은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억겁의 시간이 얼마야? 그게 뭐 46억 년 아닌가? 지구에. 나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읽은 책에 보면은 외계인 음모설이 많잖아요. 실제로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계인이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긴 있는데 지금 우주 역사가 몇 억이지? 137억 년. 지구 역사가 몇이지? 46, 6, 7 뭐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보다 혹시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인간이 왔었다는 나타나기 전에 왔었다는 게 아니고 지구가 47억 년 전에 생겼잖아요. 네. 근데 지구보다 2배 먼저 생긴 행성이 있다 쳐. 네. 그러면 90억이 되겠지. 근데 90억 년에 생긴 애들은 문명이 발전했을 거 아니야? 걔는 아직 못 왔다는 거야. 걔들도 아직 우리한테 못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 멀다는 거네요. 아니지. 걔들보다 또 먼저 한 30억 년 먼저 생긴 별이라면 또 120년 전에 생겼잖아. 걔들도 문명이 발전했을 거잖아. 네. 그래도 아직 우리한테 못 왔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은 148억 년의 우주 역사를 가지고는 아직 행성 간 연결에 대한 그 과학적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문명이 아직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외계인들이 사실 존재하는데 이 행성 간 여행 네. 을 이룩할 수 있는 그 문명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지금 이제 달에 갔다 오고 보이저 보내고 이렇게 하는 문명들의 순서로 간다면은 어느 별에서는 저그가 있고 어느 별에서는 프로토스가 있고 네. 또 뭐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걔들이 148억 년 안쪽으로는 아직까지 행성 간 연결 안 됐다는 거야. 결국에는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 앞으로 한 48억 년 뒤, 정확하게 우주가 한 200억 년이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서서히 그 존재들이 행성 간 연결을 가능할 수 있는 과학적 발전을 이룩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갓 생긴 행성, 음. 갓 생긴 행성이 지금 지구로부터 137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걔들이 근데 다시 오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거죠. 걸린다는 것보다도 물론 웜홀로 뚫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랙홀로 뚫어서 올 수도 있잖아. 뭐 인터스텔라 보면은 중간에 그 웜홀 만들어 주잖아 토성에다가. 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기술을 아직까지는 네. 밝혀낼 수 있을 만큼 우주 역사가 길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앞으로 한 45년 뒤에는 진짜 타노스 같은 애가 와가지고 조직 작살내고 막 가서 갈 수도 있다는 그 말인 건데 아직까지의 기간으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만큼 우주 역사가 짧다는 거야. 그만큼 행성 간 이동 자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웜을 뚫어버리면 그게 좀 우주 뭐 달에 웜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달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톱 여기 웜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빅뱅 이후에 바로 생긴 그 행성까지 웜홀로 가버리면 뭐 갈 수 있는 그 있잖아. 근데 그 기술을 아직까지는 우주의 어떤 외계인도 어떤 인종도 가질 만큼의 그 우주 역사가 짧다는 거야. 앞으로 한 100억 년 뒤면은 인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타워즈 이런 애들이 생길 수도 있겠단 말이야. 이 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창발할 때 했던 거죠. 창발. DNA 이중 나선 구조 AGCT인데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AGCT라고 합니다. 이게 가로대가 뉴클레오티드라고. 네가 수업 시간에 말한다. 다시 말할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네, 맞습니다.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건데 자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다 4개인데 배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제가 창발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전혀 없던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환경과 생명 이 원인과 결과할 때 원래 지구에는 지금은 산소가 80%지만은 처음 초기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95%였다고 그것도 하네요. 수능에 나왔어. 그런데 그때 산소로 바뀌면서 우리는 적응해가지고 살아남고 그때 산소를 적응 못한 애들은 죽거나 지금 어딘가 숨어 있는데 우리 몸 안에도 있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몸 안에 그 위 중에서 가장 꼭대기 거기 꼭 제일 위에 보면은 걔들이 거기 숨어 있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게 칼 세이건이 이 책을 쓴 뒤에 벌써 한 7년 전인가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날부터 사람들이 드디어 외계인이 뭐 발견됐는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중대 발표가 뭐였냐면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고 아주 척박한 환경과 아주 독성 있는 환경에서도 살아서 있는 그 미생물들, 그 생물들의 예를 보여준 거야. 그게 의미한 게 뭔지 알아? 외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네. 생물들이 지구에서 산소가 없는 저 밑바닥에서 살고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것은 그렇죠. 네. 결국에는 꼭 산소가 아니어도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되는데, 결국은 가서 딱 봤을 때 그게 바퀴벌레 덩어리냐 아니면 진짜 지적 생명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대멸종이 그때 있었습니다. 산소로 바뀌었을 때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 산소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산소의 분해력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제에 보면 옥시라고 많이 있죠. 그것 때문입니다. 옥시. 그래서 무더기로 다 사라졌는데, 근데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원시 생물들이 우리가 타상풍이라고 있죠. 보톨리누스균이라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추론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방금 말한 거잖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겁니다. 근데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비슷할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지구라는 이 생명체도 이렇게 다양한데 외계하면 얼마나 다양했느냐라고 하면서도 또 일종의 convergent evolution이라고 수렴적 진화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은 늘 하나밖에 없을 것이므로, 예를 드는 게 만약에 가시광선, 우리는 가시광선을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 존재들은 두 방향에서 시야를 확보해야만 거리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두 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시광선이라는 주어진 환경에서에 대한 해결책은 눈이 두 개. 이러한 convergent evolution은 우리가 기대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하면은 그 우리 토브 문고의 뒤에 보면은 책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도킨스가 이걸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에다가 일단은 지구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딱딱딱 준 거예요. 네. 조건만 딱 주고 그 다음에 점을 한 개씩 일정 기간 동안에 점이 한 개씩 생기도록 했대요. 그럼 이제 그 점이 1분 뒤에 또 점이, 2분 뒤에 점이, 3분 뒤에 점이 하나씩 계속 추가되는 거지. 조건이 성립했대. 그리고 나서 가지고 이틀인가 그러니까 계속 컴퓨터 계속 돌리는 거지. 점이 생기는 거고, 이틀 뒤인가 왔더니 깜짝 놀랐대요. 그 점이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 점이 나무인 거야. 그 점이 그 물고기인 거야. 근데 또 옆 컴퓨터도 똑같이 했거든. 그 컴퓨터도 결국은 또 사람인 거야. 결국에는 사람으로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환경이 같은가 보죠. 두 환경을 같게 세팅해 놓으면은 결국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렇지. 맞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팔이 두 개, 눈이 두 개인데 어떤 거는 뭐 손가락 6개라든가 살짝 귀가 올라가 있고, 어떤 거는 다리가 좀 심하게 길고, 그렇게 차이가 날 뿐 결국은 그 모양새가 지구에 있는 모든 종들의 모양새가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눈이 두 개인 건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면 그 정도라는 결국에는 거죠. 이게 우주에서도 만약 우리와 비슷한 조건이 있다면 네. 그때는 결국에는 우주인도 생김새가 우리랑 조금은 다를 뿐이겠지만 눈 두 개, 코 한 개, 귀 두 개, 입 한 개, 대가리 한 개, 그다음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그 말을 한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철학이야, 과학이야. 그다음 자, 그래서 이 챕터가 끝이 납니다. 과학 철학도 아니고. 자, 생물학과 역사학이 유사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생물학은 물리학보다 역사학에 더 가깝다. Biology is more likely history than it is likely physics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똑같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은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미래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인문학의 역사학과 더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은 predictive theory라고 예견론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맞아. 역사는 패턴이 없어. 맞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생물학의 진화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화는 무목적성이야. 예, 그렇죠. 내가 항상 말한 것처럼 진화는 무목적성, 창조는 목적성. 진화는 무목적성.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자연이 진화를 말하고 나서 창조론자보다 기존 진화론자한테 더 욕먹었다. 더 살해 유입을 받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진화론자들도 다 있었는데 그들은 진화가 목적성이라고 말해. 진화 무목적성이라고 말하니까 얘는 창조론자한테도 진화론자한테도 동시에 이제 제격 대상이 된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수정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은 다윈은 그게 아니니까. 그전 진화론은 자연의 목적성이다. 그리고 창조론은 신의 목적성이다. 근데 갑자기 두 개 다 반대하면서 무목적성이다. 자연의. 이러니까 둘 다 한테 박살난 거지. 마지막으로 외계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미미한 수준의 것이라도 지금 화성 탐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화성 탐사 바이킹호부터 패스파인더부터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how humble 아무리 미생물이나 세균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더라도 생물학에서 상당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생물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확인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그 확인하는 순간 다른 지적 생명체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 추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화성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생명의 푸가에 귀를 기울이자. 자, 우리는 지금 one voice in cosmic 푸가 우주 푸가에 우리는 단 하나의 소리뿐인데 나머지 푸가 나머지 성부들 그러니까 10억 개의 성부 빼기 1의 나머지 성부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자. 99억 9,999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챕터도 끝이 납니다. 자, 이 챕터 끝났고요. 자, 철고를 다 세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다 짚었습니다. 근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인간이 보낸 최초의 그게 보이조예요? 네, 우주 탐사선은 보이조입니다. 그 다음은 보이조호 다음에 또 뭐 몇 개 있었다고 하는데 보이조호가 가장 유명하죠.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지구로부터 멀리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뭐 워낙 많아서 신경도 안 쓰는데 근데 보이조호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처음이니까. 보이조가 목성을 통과할 때 있었던 사건 하나요? 목성 통과할 때 있었던 사건? 목성 위성과 뭐 어떻게 됐었나요? 아니 목성을 통과하면서 아마 가니마덴가 아마 위성 중에 한 개를 가면서 목성이 대기가 궁금했나 봐. 아, 네. 그래서 지나가면서 카메라 하나를 지나가면서 뚝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카메라가 쭉 내려가면서 기록을 하겠죠. 쭉 내려가면서 대기를 계속 촬영하는 거야. 보이조는 지나가고 촬영하는데 내려가면서 안에 대기가 완전히 그 역동하면서 완전히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을 영상하더라고. 아, 지옥 같다고요? 매 순간 바뀌면서 막 그냥 지옥 같은 모습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쭉 가다가 팡. 팡? 팡은 뭐죠? 아, 카메라가 터졌다고요? 되게 아니면 뭐 외계인이 먹었겠어? 그냥 송신이 단절된 거야. 송수신이 단절된 거야. 그럼 워낙 열악한 환경이라서 안에서 아마 전기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중간에 터졌거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대기를 완전하게 보지를 못했지. 근데 목성 뒤에 또 나오는데 목성부터는 표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좀 밀도가 밀집해서 뭉쳐진 이 기체 덩어리예요. 그럼 결국엔 쭉 하면은 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냥.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예, 만약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물체가 있다면은 떨어뜨리면은 목성을 중심을 쭉 타고 통과해서 밑에서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기체예요. 고형물이 없어요. 다 기체의 덩어리입니다. 기체도 유체잖아. 예, 그렇죠. 기체 덩어리입니다. 고체가 없다는 말이잖아. 예, 바닥이 없어. 얼음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고. 그럼- 수금지 화성은 이미 착륙을 했거든요. 착륙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성은 착륙할 적이 없어요. 토성은 그 뒤로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게 뒤에 나오고요. 그럼 목성에 보면 밑에 원형처럼 생기는 그게 있잖아. 그것도 결국에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목성을 기체였단 찍었을 때 말이다. 뭔가 이렇게 목성을 찍으면 막 이렇게 막 돌고 배나고 난리 나거든요. 우리가 금성을 찍으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거기 보면 나비의 토크 아. 하여튼 그 방정식대로 이게 요런 그 휘몰아치는 네. 요 나선형 요 중간중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사라졌다가 제가 유체라는 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성 같은 걸 찍으면은 그런 게 없어요. 고정돼 있어요. 고체거든요. 근데 얘는 다 유체예요. 다 흐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